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정말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러한 얘기들인데 여러분의 그 질문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뭐 제가 생각해도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시점서부터 당분간은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올라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왜냐하면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금은 그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난 사고 싶지만 살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집 사기 어려운 건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있다면 그 중에 5천만 명 전부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는 맞지만 단순화시켜 볼게요. 국민의 5천만 명 중에서 가구당 2.5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구가 한 2천만 가구가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딱 10%만 좀 여유가 있는 계층, 현금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고 보고 90%는 자산 증식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산정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2천만 가구 중에서 10%니까 200만 가구 정도가 충분히 현금 확보가 된 현금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코인이 됐건 주식이 됐건 아니면 부동산으로 증식을 했건 뭐가 됐던 투자를 해서 내지는 사업이 잘 돼서 이런 사람들 중에 최근 수년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소득이 좀 충분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많이는 못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이 못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꽤 높고 굉장히 좀 여유 계층이 됐다 그러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흔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업상 이제 그 특성상 현금 여유가 많은 분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상담하고 있다 보면은 와,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 돈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다들 못 산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확하게 오판입니다. 예,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양극단의 경제적 격차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 어려운 분들은 밥 한 끼 먹을 그런 상황조차 안 되는 거고, 반면에 벼락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정말 다 쓸 수가 없어서 안달인 상황입니다. 진짜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컷 쓰고 뭐 투자도 하고 그런데도 현금이 남아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나 주택이 여러 개 사는데 더 이상 주택 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주식 투자도 해놨고 이것도 해놨는데 돈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분들 꽤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정했지만 보수적으로 한 10%, 200만 가구라는 숫자가 현금 부자라면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움직이는 것만으로, 200만 가구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10중 8구가 대부분 부동산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비싸서 아무도 집을 못 산다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는 누구도 아파트를 비싸서 살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의 부동산이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물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무주택자보다 낫지만 그래도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남편이 못 사게 한 집 지금 6억 올라 매일 다툰다 호소. 이런 기사에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 불로 이제 우울증이 한국 사회에 번지고 있고, 지방에 집을 산 채로 벼락거지. 자, 지방에서 회사를 다닌 윤정민 씨는 지방 근무를 후회한다고 털어놨다. 윤 씨는 지방으로 이전을 한 공기업에 3년 전 취업해 직장 인근에 집을 샀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중소기업에 들어간 친구도 외곽 지역에서 매매를 했는데 당시 친구는 윤 씨의 직장의 연봉이 높다며 부러워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이 연봉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곳에 공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친구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있고, 근데 집은 당연히 근처에 샀겠죠. 집 근처들에다가, 아니죠, 직장 근처에다가. 그래서 한 친구는 서울에 샀고 윤종민 씨라는 분은 이제 지방에 집을 산 거예요. 3년이 지났던데 서울에서 거주한 친구의 집값은 그새 4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예요. 하지만 윤 씨의 집은 2천만 원, 3천만 원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한 15배에서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열심히 근로소득을 모아도 앞으로 친구의 자산 증식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이건 솔직히 좀 안타깝지만 맞는 얘기죠.
이제 와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방에 집을 산 죄로 벼락바지가 됐다. 어느 집을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냐고 우려했다. 그나마 이분은 집을 샀기 때문에 이거라도 번 건데 집을 못 사신 분은 더 심각할 거고, 여하튼 지방 부동산보다 수도권이나 서울, 지방의 핵심 지역 같은 데가 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자,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금이 커지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들은 주로 서울이나 또 수도권 인근이나 아니면 지방의 핵심 지역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나와 있는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무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1주택자분들도 대부분은 집을 팔 수가 없죠. 그러면 주로 누가 파는 거냐면 기존에 공급되는 건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주택자들이 도저히 집을 팔 수 없을 만큼 양도소득세를 역대급으로 상승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못 파는 거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몇몇 매물은 다주택자들 중에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파는 일부 분들, 그리고 1주택자지만 내 걸 팔고 다른 걸 사겠다라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요 정도의 숫자의 물량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매수자가 적다고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그 매수자, 작은 매수자에 비해서도 공급이 훨씬 더 작은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수요가 줄었지만 수요가 이렇게 줄었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 공급은 더 줄었는데 뭐. 결국은 지금도 수요 초과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본 말이겠지만 돈 값어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이? 말이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1914년에 발발해서 18년에 끝난 건데 그 중에 이제 패전국 중에 하나인 독일 같은 경우에 전쟁 이후에 땅도 영토도 빼앗기고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승전국들한테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지금 국토가 쑥대밭이 됐죠. 공장이고 뭐고 뭐 다 파괴가 됐잖아요. 일할 만한 젊은이들은 상당수 죽었고, 그러니까 공장이 돌질 않으니까 물품이 생산이 안 돼.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과 동일하죠? 수도권 아파트 공급 안 되고 있어요. 양도세 올려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니까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경의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주민 반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는데 토지 보상 늦어지면서 안 되고 있잖아요. 공급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독일로 돌아볼게요. 독일. 이 상태에서의 독일은 공장이 돌질 않습니다. 물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상금은 지급해야 돼. 그죠? 돈을 벌어야 지급을 할 텐데 공장이 안 돌아. 돈을 못 벌어. 돈을 계속 갚으래. 그러니까 독일 정부는 일단 무작정 돈을 찍고 봅니다. 계속 돈을 찍어요. 물품 공급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 전에 구두 한 켤레의 가격이 4마르크였대요. 4마르크. 근데 전쟁 후에 몇 년 지나서 똑같은 구두 한 켤레 가격이 얼마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도 맞출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힌트는 여러분의 가격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네.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1923년에 독일에서 구두 한 켤레의 가격이 기존에는 4마르크였습니다. 전쟁 전에. 그런데 전쟁 이후 몇 년 지난 사이에 돈을 마구 찍어내고 공급 물량이 안 되니까 얼마가 됐냐면 정확하게 4조 마르크가 됐습니다. 4조 2천억 마르크가 됩니다. 4마르크짜리가 똑같은 구두가 100조 %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올라도 신나하죠? 100조 %가 올라간 겁니다. 감자 한 포대의 가격이 원래는 1마르크였대요. 1마르크였는데 1년 반 사이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서 1년 반 만에 6억 3천만 마르크가 됩니다. 정확하게 6억 3천만 배가 오른 거죠. 이런 현상. 식사를 하는데요. 후불이 없어. 다 선불이에요. 왜? 왜냐고 물었더니 당시 독일에서는 식사를 하는 그 30분 사이에 돈 값어치가 떨어져서 그새 가격이 올랐대요. 그래서 선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급 없고 돈 찍어내서 독일이 겪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보셨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과정과 시스템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의 명목 가격이 비싸 보이겠지만 이러한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독일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응?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계속 규제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공장을 어떻게든 돌려서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당연하게도 가격이 점점 제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상황은 똑같죠. 돈 계속 뿌리고 있고 공급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공장을 돌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 못 돌리게 규제를 하는 꼴이잖아요. 야, 너 주택 공급하지 마. 공급하면 양도세로 돈 엄청 뺏어간다. 공급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팝니까? 공급을 해요? 못 합니다. 자, 공급 없고 돈 많으면 공급 부족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일의 하이페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매우 당연한 거예요. 돈값 어치가 떨어지는 그런 시장에서는 자산 가치 혹은 이런 물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현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가치가 어떤 똑같다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우와 저게 얼마짜리인데 얼마가 되라는 말도 안 되게 비싸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비싸죠. 예. 소득 상승보다 자산 상승이 컸기 때문에 저도 이 가격 자체가 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비싼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명목 가격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4조짜리 4마르크짜리가 4조마르크가 된 것은 이것도 실화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른가를 판단해야 되면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올라갈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안정화될 것인지 보는 거는 공급 여부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때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죠. 결국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은 오를 것이다라는 간단한 논리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상승을 이제 주장했던 분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고 돌아선 분들이 몇몇 분 있거든요. 또 지금은 아니지만 한 2, 3년 뒤부터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상승론자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첫 번째 전자, 즉 지금부터 뭐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 이런 분들은 제가 솔직히 신뢰를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논리는 공급이 없어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지금 금액이.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말이 안 돼. 지금 금액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도 안 돼요. 이런 논리로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 즉 두 번째, 몇 년 후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좀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몇 년 뒤부터는 공급이 된다, 상당 부분 공급이 된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이에요. 근데 저는 상승을 뭐 2년 정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더 길게 보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분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는 논리관계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어서 달리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몇 년 사이에 유의미한 수준의 가격 안정화가 될 정도의 공급이 될 걸로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제 판단과 달리 공급이 정말 생각보다 원활하게 잘 됐다. 그럼 그분들 말씀대로 가격이 안정화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몇 년 사이에 공급이 시장 안정화시킬 만큼 공급이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규모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상 3기 신도시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게 입주하려면 최소한 한 7, 8년은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장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양도세 풀어주는 건데 그건 절대 안 할 것 같고 그 신도시는 한 7, 8년 걸릴 것 같고 그럼 그 사이에 가격을 잡기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대선이고 뭐고 이런 것들 변수가 생겨서 실제로 공급이 어떻게 촉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는 뭐 제가 볼 땐 요원한 리죠. 공급되기에는. 그러면 공급이 안 되면은 가격이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지금 집값이 여러분들 보기에 명목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 보이지만 돈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꽤 많았다라고 봐야 되므로 거품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고, 또한 지금처럼 계속 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 돈을 계속 뿌리고 있죠. 뿌려대고 공급이 계속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021년 8월 17일 이 시점보다 향후에 금액이 더 올라갈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매우 명약관화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얼마가 될까? 그것이 이제 공급 여부에 달렸는데 3기 신도시 말고는 대규모 공급이 저는 크게 없다고 봐요. 물론 서울 쪽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서 밀어내기 분양한 것들이 공급을 이제 2023년, 24년도에 공급이 꽤 되는데요. 서울은 워낙에 전국적 수요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갖고는 가격 안정화가 되기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인 거고, 결국은 수십만 채가 들어오는 3기 신도시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을 잡기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